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괴테 선생님의 소설 읽어 드릴 겁니다. 제목이 무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에요. 갑갑한 오늘, 갑갑한 요즘 베르테르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골라봤습니다. 소설 속의 문장 좀 읽어 드릴게요. 편지겠죠. 이 소설은 서간체로 편지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편지일 겁니다. 들어보세요. 첫 순간부터 나는 당신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리본은 나와 함께 묻어주세요. 당신은 내 생일에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는 얼마나 갈망하며 모아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 나를 이리로 이끌어 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시켜 주십시오. 탄화는 재워놓았습니다. 지금 12시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로테, 나의 로테. 안녕. 네, 이런 문장입니다. 아이고 어색해라. 아이고 쑥스러워라. 네,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함께 사랑의 비극을 가장 잘 묘사한 명작을 꼽으라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꼽힙니다. 애절한 연가, 괴테의 베르테르의 이 애절한 연가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하는 모양이어서 괴테와 셰익스피어는 시성으로 불리죠. 시성하면 저에게는 이태백이 떠오르는데 유럽의 시성은 괴테와 셰익스피어가 꼽히고 있군요. 여기에 이 둘의 단테를 엮으면 3대 시성, 그리고 거기에 호메로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은 호메로스까지 더하면 바로 4대 시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4대 시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가 불과 25살 때인 1744년에 쓰여진 작품이고요. 25의 괴테가 단 14주 만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해요. 그랬을 것도 같아요. 스토리가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사랑 이야기만을 짧고 굵게 하고 있어서 14주 만에 완성할 수도 있었을 그런 작품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 소설은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괴테의 경험이 기반이 되었어요. 괴테가 23살 때 자신이 자주 드나들던 법관 집의 딸인 샤롯테를 사랑했죠. 그녀에게는 약혼자 캐스트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자가 있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첫눈에 말이죠. 그녀에게 강제 키스를 했다가 퇴짜를 맞게 되고요. 그래서 괴테는 상심하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괴테가 알던 예루살렘이라는 청년이 한 친구의 부인에게 연정을 품었다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병상련이 있었겠죠. 본인도 죽고 싶을 만큼 안타깝고 이 끌어안고 있기 아픈 그런 열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친구는 자살을 한 거고요. 게테는 도망쳐 나와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자살을 했냐면요. 그의 친구,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했던 그 여인의 남편인 캐스티너에게 총을 빌려서 자살을 한 거예요. 오호, 왜 또 하필 무언가 상처를 크게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목숨을 바쳐서 복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그 사람들의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머릿속에서 불멸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게까지 하면 그녀가 자신을 잊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지 않고 그녀의 심장에, 머리에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굳이 또 그 남편의 총을 빌려서 자살하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사랑의 열병을 앓았던 괴테로서는 그 소식을 듣고 펜을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최초의 독일 소설이라는 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주인공인 베르테르라는 청년이 그의 친구 빌헬름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서간체 소설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1771년 5월 4일에 시작되고요. 마지막 편지는 1772년 12월 20일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1년 6개월간의 기록이 담겨있는 그 기록을 서사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12월 21일에 루테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지만 공개된 것은 베르테르가 자살한 뒤에야 이 편지들이 비로소 공개가 되죠. 처럼 공개되게 된 겁니다. 그럼 소설 속의 두 주인공 남녀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보죠. 베르테르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고향으로 갑니다. 한 달쯤 지나서 무도회에 참석했어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한 무도회에 참석하는 길에 로테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베르테르는 첫눈에 로테에게 반하죠. 그녀의 첫 인상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키의 몸매의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그녀는 청초하고 단정한 흰 옷을 걸치고 팔과 가슴에도 연한 붉은빛 리본을 달고 있었다. 라고요. 그려지십니까? 로테가 여섯 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모습은 베르테르에게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주 매혹적인 정경이었어요. 하지만 로테에게는 약혼자 알베르트가 있었죠. 알베르트가 여행에서 돌아오자 잠시 동안의 그 달콤함,
빠져있던 베르테르는 이젠 고통의 나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르테르는 결국 새로운 근무지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가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죠. 새로운 근무지에서 상사와 시시콜콜 부딪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음은 온통 콩밭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머지않아 다시 로테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베르테르가 떠나 있던 사이에 로테는 약혼자였던 알베르트와 결혼을 하고요. 그의 아내가 되어 있었죠. 짜자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자, 유부녀가 되어 있던 그 로테를 향한 베르테르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로테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부담스러웠겠죠. 로테는 크리스마스 이브 그때까지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테의 속마음은 조금 흔들린 것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함, 이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한 거죠. 그녀는 생각합니다. 베르테르가 또 다시 떠난다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메울 수 없는 공허가 생길 것만 같아요. 어느새 베르테르에게로 그녀의 마음 한 귀퉁이를 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테는 생각해요. 그 마음을 좀 읽어드릴게요. 베르테르를 나의 형제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나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시킬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베르테르와 알베르트의 관계를 완전히 이전과 같이 회복시킬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텐데. 이 베르테르를 잃고 싶지 않은 로테는 본인의 친구와 베르테르를 짝지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자기 옆에 두고 싶었던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의 와이프로, 친구의 남편으로 존재하면서 이런 지금과 같은 그런 또 좋아하는 마음을, 그런 눈빛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이거 어장관리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장관리 맞네요. 역사가 깊었어요. 어장관리 그 관행의 역사는 깊었습니다.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베르테르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로테와 베르테르와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남편인 알베르트와의 관계도 좋아진다면,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경제학에서는 보완제라고 설명을 해요. 보완제란 하나의 상품의 판매가 늘게 되면 같이 늘어나는
그런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협동제라고도 하죠. 예를 들면 커피 판매가 늘어나면 커피에 들어가는 설탕 판매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에 커피와 그 설탕과는 보완제 내지는 협동제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펜이 많이 팔리면 잉크의 판매량도 증가한다던가, 빵이 많이 팔리면 버터 판매량도 증가하는 그런 관계도 예로 들 수 있어요. 이 소설 속에 베르테르와 로테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남편 알베르트까지 이 삼각관계죠. 이런 삼각관계이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가족 간에 이루어진 그 트라이앵글 릴레이션이라고 하면 삼각관계더라도 보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느리가 본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잘 챙겨요. 엄청 챙겨요. 그리고 거기에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럴 때 시어머니가 딸을 시기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시기하지 않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잘 챙겨주는, 많이 사랑해주는 나의 며느리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 소설 속에 로테 양이, 로테라는 여인이 기대한 것도 이런 보완제 성격의 삼각관계였을 거예요. 아무렴 아주 못된 마음을 갖고 남편을 괴롭게 하고 또 베르테르를 괴롭게 하려 했던 마음은 로테에게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친구를 괴테와 결혼시켜 주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도 한 겁니다. 로테가 베르테르에게 느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는 또 어장관리라고도 언급했지만 남편이랑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우정의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우정의 관계에 있는 베르테르의 삶도 소중했기 때문에, 또 나의 남편이 느낄 감정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 베르테르를 자기의 소중한 친구와 짝을 지어줄 수 있으면 서로 모두에게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로테는 베르테르도 그리고 남편인 알베르트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르테르는 괴로웠죠. 로테가 베르테르도 행복해지고 또 알베르트도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것과는 달리 그 둘은 그런 보완제의 관계에 놓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아니면 도였던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실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대체제였던 거예요.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란 한 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 다른 상품의 판매량은 줄어드는 그런 상품. 그러니까 다른 한 상품의 판매를 이 상품이 대체하는 그런 성격에 있는 관계, 그런 상품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쟁제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의 판매량이 늘면 한우 판매량이 줄어든다던가, 소주의 판매량이 늘면 맥주의 판매량이 줄어든다던가, 뭐 이 내용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예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뭐 기차를 타고 가는 것, KTX를 타고 가는 것,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 뭐 여러 가지 한 5가지 방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 해에 뭐 KTX를 타고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그런 비율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한 해에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규모가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어떤 한 수단을 택한 규모가 평소보다 더 많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다른 수단을 택한 그 숫자의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뭐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현상은 두 상품의 효용, 만족감, 그러니까 쓸모, 용도 같은 게 정확히 겹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나를 부산으로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모두 동일한 목적을 하는 방법적 수단일 뿐이지 그 방법들의 목적과 기능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능이냐? 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 얼마나 빨리 가냐? 비싼 값으로 가냐? 나를 안락하게 태워주냐? 조금 불편하게 이동시켜주냐?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나를 서울로 이동시켜준다는 그 효용이 동일한 그런 수단들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성립되는 관계가 바로 경쟁제, 대체제라고 불리웁니다. 경제학에서는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의 삼각관계나 이 베르테르와 알베르트 그리고 로테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통상적인 그런 모든 삼각관계에서는 보완제가 아니라 이 대체제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둘의 효용이 같다는 거죠. 한 여자에게는 두 남자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한 남자에게 두 여자가 구애를 하는 뭐 그런 삼각관계에서도 그때 한 남자가 남자에게 있어서 다른 두 여인은 이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용이 같다는 거죠. 설명하고 보니까 이상하다. 너무 경제학에 갔다가 끌어다 대려고 하니까 설명이 빈곤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텍스트가 바로 경제학자가 지은 책 속에 수록된 한 챕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읽어드린 그 박병률 작가님의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책 속에 수록된 한 편이에요. 다시 책 속의 관계로 돌아와서 설명을 마무리하자면 여주인공 로테에게는 알베르트와 베르테르가 바로 이 대체제의 관계였던 겁니다. 알베르트를 사랑하는 만큼 베르테르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녀가 남성을 좋아할 수 있는 캐파는 100으로 정해져 있고, 그 100이라는 사랑 안에 베르테르가 뭐 한 40만큼 차지한다 그러면 알베르트는 자기가 온전히 100%를 다 차지할 수 있는 그 로테의 사랑을 그 중에서 40%를 베르테르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베르테르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로테는 알베르트에게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겁니다. 네, 그런 구애의 스토리예요. 책장을 이제 많이 넘겨서 소설의 뒤로 결말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베르테르는 마지막으로 로테를 보기 위해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요. 시를 읽다가 감정이 격해졌고요. 베르테르는 로테의 입술에 키스를 해요. 게테의 그 경험담처럼 그렇게 로테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로테는 두려워져요. 무너질까봐 두려웠겠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베르테르 씨,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실감 안 나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음날 베르테르는 로테의 남편 알베르트에게 총을 빌려요. 이건 너무 본인에게 있었던 실화를 너무 그대로 소설로 옮긴 거 아닌가요? 거의 뭐 거저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인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실제로 그녀를 좋아해서 자살에 이르렀던, 자신이 사랑한 여인의 남편으로부터 총을 빌려서 그 총으로 자살을 했던 어떤 남자, 내가 전해 들은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소설 속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린 로테 남편 알베르트의 총으로 이날 자정 권총 자살을 하죠. 12시간이 지난 정오에 베르테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당시 독일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 책을 읽은 젊은이들이 권총으로 모방 자살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기도 했죠. 유명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반인들이 이를 흉내 내어서 자살하는 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런 연원이 이 소설 속에 있는 겁니다. 처음 언급한 이는 1974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가 처음으로 언급하셨다고 해요. 이 떠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글루미 선데이. 거기에서도 삼각관계가 나오죠.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고요. 그녀를 사랑하는, 나이대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두 남성이 등장하죠. 너무나 그녀를 사랑하고요. 서로 그녀를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싶어서 그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그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서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신기한 삼각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사실 세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체코 영화인지 헝가리 영화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주인공 여성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 두 남성 중에 한 명이 피아니스트였나
헷갈리네요. 그래서 그 멋진 아주 글로미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를 해요. 근데 그 선율이 울려 퍼지면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런 장면,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글로미 선데이라는 영화를 보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출연했다는 것도 같고, 아니면 원작 소설을 읽고 자살하는 이들이 속출했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사전조사가 부족했네요. 그죠? 사실 읽으면서 생각났어요. 글로미 선데이라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였긴 한데 세세한 것들은 이젠 다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런데 이 밤 그 글로미 선데이 영화도 보고 싶고, 그 선율도, 그 글로미한 선율도 듣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그 영화가 됐든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이 됐든 그것의 모티브가 이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 원작 소설이 바로 이 괴테의 소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셸을 통해서 만나게 된, 다시 읽어보신 이 젊은 베르텔의 슬픔 어떠셨을까요? 자, 보너스로 괴테의 생애 소설과 같은 그의 생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독일을 유럽의 변방에서 중심이 되는 국가로 변화시킨 괴테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괴테가 얼마나 그 독일 문학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는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학사를 넘어서 독일을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했던 문화 이상의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괴테의 족적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은 사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중심국가가 아니었죠. 영국이 중심국이었고, 프랑스가 중심국이었고, 스페인이 중심국이었던 그런 이제 시절들이 있었지만, 독일은 좀 이렇게 내륙에 있었고, 통일 국가를 이룬 게 역사적으로 매우 후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 쪼개져 있고 이렇게 규합되지 않은 뭔가 큰 힘을 발휘한 적이 없었던, 당시까지는 괴테 이전에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그렇게 여러 쪼개진 나라들을 연합해서 전체 하나의 국가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오히려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페인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들보다 이 도시국가들을 연방에서 하나의 체계로 움직였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지금은 EU를 리딩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 제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변방의 그 흩어진 도시국가들에 지나지 않았었던 겁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에 비하면 변방 국가에 불과했다. 300여 개의 영방 국가로 갈라지면서 경제도 문학도 별달리 내세울 게 없었다. 이때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벼락같이 나타났다. 그가 23의 나이에 펴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772년 작품인데요. 이 소설은 유럽 전역에 큰 화제를 뿌리며 독일 문학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베르테르와 로테가 살았던 그곳은 독일 중부 헤센주의 도시인 베칠라다. 베칠라는 잘 모르겠고요. 헤센주 하면 한때 그 최순실의 딸이 정유라던가요? 독일에서 숨어있던 그 곳이 헤센주 아닌가요? 어찌됐건 그 베칠라라는 도시는 광학, 정밀기계, 금속 가공 산업의 도시이고요. 독일의 대표 제품 카메라 라이카의 본사가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곳이 바로 로테와 베르테르가 이 두 주인공이 살았던 그 배경이 되는 도시이고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이름을 알린 게테를 독일의 바이마르 공국에서 괴테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괴테는 26세부터 바이마르에 정착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82세로 죽는 날까지 바이마르 공국에 머물러요. 1806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바이마르 공국을 점령하죠. 이 독일을 침략해서 바이마르 공국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미 나폴레옹은 괴테의 팬이었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애독자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소설을 7번이나 읽었다고 해요. 이집트 원정을 나갈 때에도 이 책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제가 소개드렸으니까 이제 스토리를 전체 플롯을 상기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 한 편이 유럽 전역에 큰 화제를 뿌리고 이 중심 이슈가 될 정도였다고 하면 사실 저는 조금 실망이에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단테 신곡 그런 거에 비하면 스토리가 너무 사이즈 스케일도 작고 너무 단조롭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그냥 삼각관계 유부녀를 사랑한 한 청년의 스토리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니 그 인간의 무슨 어떤 큰 심연을 울렸길래 인생에 어떤 큰 깨우침을 줬길래 이게 유럽 전역에 그렇게 화제가 되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당시에 유럽 문학계가 곤궁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심지어 나폴레옹까지 이 책을 7번이나 읽고 이집트 원정 시에도 가져갔다고 하니 할 말 다 했죠. 1808년 나폴레옹은 괴테와 1시간가량 만남을 갖게 돼요. 참 역사적 두 인물의 만남이네요. 작가와 그 작가의 팬으로서의 만남이었겠죠. 이 자리에서 나폴레옹은 괴테에게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라며 예를 다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과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대한 결말
그리고 프랑스 비극 소설에 대한 생각, 이런 문학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나폴레옹이 예술에 대한 그 애호가 굉장했나 봐요. 그가 이 수집한 전쟁 침략을 다니면서 모아왔던, 수집해왔던 그 미술품들이나 예술품들, 그 양도 어마어마하고 그 또 수준도 어마어마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 소설을, 이 연애 소설을 쓴 작가와도 존경과 애정이 가득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또 의외이기도 해요. 그런 침략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의 내면에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긴 히틀러도 또 그런 면을 가지고 있긴 한 것도 알려져 있긴 하죠. 그 애호의 수준도 뭐 일상적인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본인 거의 뭐 스스로가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미안이지 않았나 할 정도로 대단했던 것 같고요. 뭐 당시에 히틀러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다시 돌아오죠. 괴테는 그 후 나폴레옹과 만남을 가지게 된 이후로 나폴레옹을 폐하로 칭했고요. 나폴레옹은 괴테에게 로마의 시저 생애를 다룬 비극 작품을 한 편 부탁을 했죠. 써달라고요. 그리고 개선문이 있는 그 파리, 내가 있는 그 파리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괴테의 생애 성사되지는 못했고요. 나폴레옹의 침략은 괴테가 결혼하는 계기가 됐어요. 1806년 10월에 프랑스군이 프로이센군과 작센군을 격파하고 바이마르에 밀어 닥쳤을 때, 바이마르까지 쳐들어왔을 때 술 취한 프랑스 무장 군인 2명이 괴테의 집에까지 들이닥쳤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의 가정부였던 크리스티아네가 기계를 발휘해서 괴테는 목숨을 건지게 되고요. 그 끔찍했던 밤, 그 공격에서 벗어난 괴테는 크리스티아네와 그 가정부와 결혼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은 바이마르 공국 최대의 스캔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괴테가 사랑한 여인은, 평생 사랑한 여인은 9명의 여성이었는데, 그 중에서 결혼을 한 것은 크리스티아네가 유일했죠. 도스토옙스키도 그를 살게 해준, 그를 그 도박과 가난, 불규칙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의 타이피스트, 가정부 역할을 같이 했던 타이피스트와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고마움을 아는 건지 아니면 어쩌면 유전적으로 나에게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삶의 의지가 발동해서 그녀들을 꼭 붙잡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덕분에 그 빛나는 창작 활동들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괴테는요, 본인이 그 초대를 받아서 26살에 초대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기거했던 바이마르 공국, 그 바이마르를 너무 사랑했어요. 일름강변의 아테네라고
부르며 아꼈습니다. 바이마르에는 18세기, 19세기 독일의 문인, 철학가, 예술가, 학자 이런 당대 지성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바이마르 공국이 괴테를 초청해서 그의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준 것처럼 다른 그런 문인, 철학가, 예술가 이런 인문학자들을 당대 지성인들을 불러 모으는 실제로 자발적으로 모이기도 했고 실제로 또 많이 불러 모으기도 했던 그런 문화를 높이 아는 그런 도시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덕분인지 독일이 통일하게 되는데 그 연방국가로 통일하게 되고 이런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독일 고전문학의 산실로 지금도 독일의 인문적 정신을 상징하는 도시로 바이마르가 평가받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최초로 성립된 공화국이 또 바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 최초로 인간의 평등한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한 시민 헌법이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서 패배한 군부가 책임 회피성으로 사회민주당의 반대파에게 권력을 넘기면서 탄생된 그런 공화국이어서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었다고는 하고요. 전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그 이후에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큰 혼란을 겪었던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1934년에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국의 총통에 부임하면서 사실상 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다시 히틀러 이후에 패전 이후에 다시 그 잃어버렸던 명색을 되찾게 된 것 같고요. 현재의 통일 독일 국기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기, 바로 그 국기라고 합니다. 또 현재의 그 통일 독일은 바이마르와 괴테의 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같은 도시였고요. 프랑스의 파리와 같은 도시가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도시국가였던 거네요. 여러분은 독일 하면 어떤 도시가 떠오르세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냥 탁 생각나는 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 베를린, 그리고 뮌헨 올림픽이 있었던 뮌헨, 그리고 그 공항으로 저에게는 기억되는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쾰른 성당으로 기억되는 쾰른. 캠퍼스 도시같이 생각됐던 그 하이델베르크의 전경,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 4.0으로 기억되는 프랑크푸르트 대학 이런 그런 도시들이 저는 생각나는데, 그런 와중에 바이마르 공국에 대해서는 낯설지 않지만 사실 알고 보니 낯설었던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중심 국가, 도시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괴테의 역할이 컸구나. 그리고 괴테는 살아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것도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이미 대작가로 인정을 받고 아주 행복한 작가 생활을 하다가 가셨었구나. 복받은 인생이었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미셸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비가 다행히 우리나라는 거쳐갔고요. 좀 비껴간 것 같고요. 많이 긴장했던 만큼 큰 피해가 저에게는 직접은 없었어서 다행인데, 사실 제가 뉴스를 잘 보지 않아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또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가 잘 모르겠네요. 뭐 그러셨다 하더라도 저의 이 준비성 없고 그냥 마구 하는 이 수다 방송이 책수다가 조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하는 생각해 봅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책 읽기 하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어요. 안녕.